오늘은 사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에 가장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나 국내 정치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아주 걱정했습니다. 사실 9년 이상 대통령을 준비해온 만큼 현재 인사정책을 보면 저 개인적인 평가는 상당히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추후에 헌법재판소장, 외교부 장관 등등 줄줄이 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인사정책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 같은 그런 획기적인 어떤 인사정책을 기대도 해봤지만, 역시 그건 한국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여러가지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에는 좀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카롱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내에 알렸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나라를 참모하거나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각계각층 이념과 관계없이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 1900명 정도가 어플라이를 해가 그 중에서 500여 명을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좌에서 극우까지인데 최근에는 아주 극좌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던 국회의원도 한번 마카로니 측근으로 쓰겠다고 지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은 1차 선거에서 1차 대선에서 자기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온갖 험담을 다 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가장 그 정부에서 핵심 브레인으로 역할을 하는 국무부 장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2차 대선에서도 다시 연임이 아니라 다시 선거를 하는데도 사실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때도 자기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한 존 캐리를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한 정적인 만큼 가장 못 믿을 것 같지만 그 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누구보다도 오바마에게 충성을 하고 오바마에게 진심 어린 어드바이스를 내고 국정 운영에 가장 협조적인 인물들이 됐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그런 그릇의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나름 쓸만한 사람, 적재적소의 사람을 갖다 놓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걸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걱정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선거 기간 동안에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정책으로, 선거 전략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쓰는가, 아니면 정말 저분의 리더십 형태가 그런가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사드 문제를 보면은 사실상 그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전략으로만 쓰던 하나의 전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사드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달 말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사실은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달 31일, 5월 31일 미국 민주당 덕더빈 상원의원 원내 총무가 청와대에서 면담을 할 때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사드 부지에 대해서 발사대를 갖다 놓는 부지에 대해서 전략적 환경평가, 일반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미국에서 보면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여기에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 낸 것처럼 어그리와 언더스탠드를 구분조차 못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청와대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드 문제는 국내에서 지금 풀어나가는 상황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의제를 빼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니까 미국 측의 답이 뭡니까? 지금 한국을 방한하고 계신 실제로 미국의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국장을 역임하고 계신 제임스 실링 씨께서 하신 얘기가 I understand. 한국의 입장 I understand your posi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답을 듣고 청와대에서는 마치 한미 간에 이번 달 말 의제에는 그 문제를 완전히 뺀 것을 미국으로부터 확답을 얻어낸 것처럼 지금 기사를 띄우거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understand와 I agree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국 측에서는 we agree, I agree what you said. 당신네들 한국이 말하는 거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입장을 듣고 보니까 그 입장이 그렇다는 걸 객관적으로는 I understand, 네 말 알아듣겠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상대방이 전세를 한 달에 3억 내려고 하는데 나는 3억 5천을 맡겠다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얘기한다. 나는 형편이 안 돼서 3억 5천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3억 2천만 드리겠습니다. 내 최대한 노력해도 3억 2천밖에 안 된다고 할 때에 집주인이 당신 말은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 그렇습니다. 내 처음 제한 3억 5천을 포기를 하고 3억 2천에 내가 합의했습니다.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3억 3천도 될 수 있고 3억 4천도 될 수 있고 3억 5천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나중에 화가 나서 집주인이 화가 나서 3억 5천에도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안 하겠소. 당신 사정은 객관적으로 들어서 이해를 하지만 나는 당신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미 간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합의되고 처음 계획대로 바뀐 게 아니라면 왜 6월 말에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선수 쳐서 내지 말라고 합니까? 떳떳하게 우리는 이런 입장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사드라는 것의 배치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런 포지션으로 당신네들이 도와주고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동의한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수 쳐서 그 문제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캥키는 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다른 것이 다 부차되고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정말 정상회담을 갖다가 정말 뭐라고 할까 모욕이라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칠지 몰라도 창피만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에서부터 문제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평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군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그 시설물 설치하는 데만 그 면적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면적을 처음부터 사드 부지에 사드 발사대를 설치할 장소도 11만 6천 평방미터. 우리 그 계산으로 하면은 4만 평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만 평 이하로 10만 평이 아니고 10만 평방미터 이하, 다시 말하면 3만 평 이하의 시설물을 지을 때는 소규모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통과됩니다. 소규모,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평방미터, 다시 말하면 3만 평이 넘었으면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됩니다. 근데 이 시설물을 짓는 땅의 크기는 우리 국방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물을 들여온 주한미군이 결정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한 3만 평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략 영향평가나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33만 평방미터, 다시 말하면 10만 평 이상의 땅 시설물을 짓는 부지를 요구할 때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필요합니다. 아니 미군이 3만 평이면 충분하다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10만 평까지 가져갔어. 이 넓은 땅을 당신네들이 공유받는 땅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라. 미국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땅 이상을 미군 기지로 사용하도록 공유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특정 주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거나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시쳇말로 부동산에 사는 대토, 일종의 대신의 땅을 다른 거와 바꾸어치기로 해서 지금 롯데에서 제공한 땅입니다. 맡겨놓은 땅이죠. 이럴 경우에는 환경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빗대어 말하자면, 비교를 하자면, 저는 뭐 재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진짜 재건설 전문가도 아니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있던 기존의 시설물을 다 파기를 하고 혹은 시설물이 제대로 없는 데라도 이 어떤 건물을 청사진을 찍어가지고 무슨 시설물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다 나와서 이 철심을 다 받고 뼈대를 다 받고 하는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와가 이 땅이 집안이 안반인지 진흙인지 모래밭인지 다시 한번 파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환경을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짓다가만 추진 중이던 시설물을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 하지 않으면 이 환경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환경평가라면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는가요? 아니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인 게 없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인 게 없는 것이 처음부터 이것은 미군이 발사대를 갖다 놓는 걸 3만 평 이하, 10만 평방 이하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자신이 이것은 소규모,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들죠? 환경 영향평가로 국방부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판단해서 예스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전략 영향 환경 평가를 해야 된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또 전략 영향 환경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뭐냐? 33만 평방미터, 10만 평 이상의 부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니까 이게 뭐 소음에는 관계없습니까? 매연에는 관계없습니까? 아니면 생활 거주지에 강물을 흐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하수를 흐리는 겁니까? 온갖 거 다 물어봐야 돼요. 33만 평방미터를 하면 미군이 원치도 않은 땅을 덤태기로 맡기면서 이거를 공유해가 가라라고 억지로 갖다 맡기면서 설사 거기서 받아준다 손치더라도 주민에게 이걸 의견을 다 묻는 거로 말미암아 언제 시간까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미국과
합의한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다, 바꾸지 않는다 하면은, 뒤집어 얘기하면 대통령께서는 처음 미국과 이야기한 것을 연말까지 배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은 깨지 않고 동의한다는데, 주민 소환제 내지는 소위 말하는 주민 공청회를 해서, 주민 소환제가 아니고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대통령님? 그때 가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미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오키나와를 보십시오. 후텐마 기지가 이전을 사실은 오키나와에 사는 90% 원주민들이 주일 미군들한테 밥 팔고 하숙집 치고 물건 팔고 해가 먹고 삽니다. 님비, 다시 말하면 not in my backyard please, 제발 우리 집 부근에는 얼쩡거리지 마라. 보기 싫다가 아니라 핀비였습니다. please,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예요.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같이 좀 살자였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밥그릇이니까. 그러다가 오키나와 자체 내에서 도지사, 주지사 뽑는 선거 때문에 흔들거리고, 또 뿐만 아니라 2009년 일본 정치가 사실은 자민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서 하토야마 총리가 이 끈을 내서, 다시 말하면 후텐마 기지에서 내가 미군들 다, 주일 미군 다 밀어내겠다, 이거 약속하고 일단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될 때는 거의 7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불과 8개월도 안 돼가지고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9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퇴를 하고 난 뒤에 후텐마 기지를, 그러면 그 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텐마가 아니면 대안으로 해놓고 연안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주일 미군을 옮기는 대로 협조해달라는 게 바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주와, 오키나와 주와 동경과의 싸움, 오키나와 주민 내에서 싸움, 오키나와 내의 그 지역 정치와 동경 정치, 일본 전체의 자민당과 민주당의 싸움, 동경과 와싱턴의 싸움, 거기에 덧붙여 95년에 이 초등학생, 그 미군이 이 일본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터짐으로써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원래 2월달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제가 왜 허송했다고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키나와 주지사뿐만 아니라 하토야마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후텐마 기지에서 주일 미군을 완전히 밀어내고 미일 동맹관계가 완전히 끝났으면은 하토야마 총리 말대로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미일 동맹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더구나 하토야마 총리가 들어서는 2009년에 비해서 지금 2배, 3배 이상으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좋아서가 아닙니다. 필요해서입니다. 중국이 남중국 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자기들이 해상력을 키우겠다, 미국을 앞질러 가지고 전세계 1위가 되겠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도 우리 땅으로 빼앗아 오겠다, 이런 난리에 일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미국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미군 나가게 할 수 없어요. 주일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서태평양에 있어 해상교통로 보호입니다. 주일미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일본 경제의 9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상로를 방해받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필요에 의해서요. 미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은 딴 얘기지만 지금쯤은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해군이 해야 될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통제 못하면 나라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땅에만 한정돼 있어는 한계, 소위 말하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 13세기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해상국가입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영국, 이제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해군력 해산 능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다라는 해로를 이용해야만 먹거리가 생기고 안보가 확보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해군을 지금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방장관을 생각해 볼 때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사드 또 국내 국방장관까지 왔다 갔다 했지만 다 한 줄기의 얘기입니다. 사드, 미국이 I understand라고 셀링 미 국방부 사실 미사일 방어국장이 I understand your situation, I understand your position 했다는 말이 I understand Korean problem so that I agree what you said가 아닙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너들이 제안하는데 동의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워싱턴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 외무부도 지금 헷갈려요. 국방부도 헷갈려요. 에? 이런 헷갈리는 전략적 모성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정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안보 전략에 있어서 전략적 모성을 보인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훌륭한 참모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신다 손치더라도 국민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소시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대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